한 시골 마을에 토마스라는 이름의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노동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나면 저녁 노을을 보며 나무 아래 앉아 사색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는 항상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토마스는 아퀴나스의 자연법 사상을 접하게 되었고 그 원리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이 사상을 통해 마을 주민들에게 가치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토마스는 마을 회의에서 자신의 생각을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마을 사람들은 광장에 모여들었습니다. 토마스는 고요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자연 속에서 작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농작물을 가꾸고 가축을 키우며 자연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 속에는 그 이상의 법칙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법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퀴나스라는 학자가 이야기하길 자연법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불변하는 도덕적 원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연을 관찰하고 우리의 이성을 통해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자연은 우리에게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토마스는 사람들의 얼굴을 둘러보았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여전히 의아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는 종종 이웃과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연법에 따르면 우리는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해야 할 도덕적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이성적 사고를 통해 곱게 보여주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마을은 더욱 평화롭고 행복한 곳이 될 겁니다. 사람들은 서로 속삭이며 토마스의 말을 곱씹기 시작했습니다. 자연법이란 인간의 본성에 뿌리를 둔 법칙이며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그의 주장은 듣는 이 마음의 작은 울림을 전해주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드는 저녁이 오면 여러분도 잠시 멈춰 서서 자연을 바라보세요. 자연 속에 숨겨진 이 법칙들을 찾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모두 자연의 일부이며 이 자연법을 통해 더욱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토마스는 그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용히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서로에게 한층 더 친절하게 대했고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마을은 아퀴나스의 자연법 사상을 통해 변화를 맞이하며 색다른 평화와 조화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토마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랜 시간 동안 회자되었고 두고두고 마음속 깊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마을에는 특별한 전설이 하나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전설은 바로 우주신호, 계약이라는 것이었는데 이 전설에 따르면 우주로부터 오는 신비로운 신호를 받은 사람은 한 가지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주신호를 통해 얻는 소원은 단 한 사람에게만 허락되었고 그 결과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 중 한 명인 토마스가 우연히 불꽃이 튀는 밤하늘을 보며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의 머리 위로 이상한 신호가 내려왔습니다. 그 신호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욕망을 읽더니 이제 너는 소원을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기억하라. 이 소원은 모두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마스는 순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소원을 빌고 싶은 유혹이 강했지만 그는 전설의 규칙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지 생각했습니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소원이라. 어떤 것이 좋을까? 그때 그는 토마스 홉스의 사회계약론에 대해 떠올렸습니다. 사람들은 혼자일 때보다 함께일 때 더 강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토마스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놀랍게도 각자의 집 앞에는 작은 책 한 권씩 놓여 있었습니다. 그 책은 바로 리바이어던이었고 첫 장에는 사람들의 개인 이익을 넘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계약에 대한 친절한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기했던 것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신뢰와 협력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로가 경쟁하기만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매일 아침 서로의 집을 방문하며 커피도 타주고 누가 음식을 남으면 다 같이 나눠 먹고 했습니다. 마을 축제 준비도 협력하여 하고 농사일도 함께 도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생명체처럼 각 부분이 조화를 이루며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은 토마스가 소원을 빈 사실을 알게 되자 그를 찾아가 감사를 전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어요. 라며 토마스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정말로 현명한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나는 단지 선택의 기회를 준 것뿐이에요. 그 후로 마을은 항상 평화로웠고 더 이상 어떠한 불행한 사건도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일을 우주와의 계약이라 부르며 호세에 전하고 공동의 행복을 위한 사회계약을 맺은 날을 특별한 기념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의 힘을 깨닫고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소원이었음을 모두가 깨달은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의 이름은 오래도록 기억되었습니다. 협력의 선구자, 뭐 말이죠?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자연의 품 안에 숨어있던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은 현대 문명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루소가 말한 자연 상태의 원초적인 삶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었고 서로 평등하고 자유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갔습니다. 마을의 규칙은 매우 단순했어요. 필요한 만큼만 가질 것과 자기 자신과 타인을 존중할 것이 전부였죠. 이 마을에는 지혜롭기로 소문난 노인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루디였는데 루디는 젊었을 때 세상을 여행하며 많은 경험을 쌓고 돌아온 인물이었어요. 루디는 이 마을의 자연 상태를 사랑했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평화로운 삶에 안주하는 것을 염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자연 상태에 대한 지혜를 담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풀어내곤 했죠. 어느 날 저녁, 사람들이 분주하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을 무렵 루디는 마을 중앙에 있는 커다란 반석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는 큰 목소리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죠. 얘들아, 오늘 밤 우리 마을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특별한 이야기를 해줄까 한다. 바로 이 계곡 너머 존재하는 일명 고요의 숲에 대한 이야기란다. 사람들은 루디의 이야기를 듣고자 반석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루디는 잠시 숨을 고른 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오래전 고요의 숲엔 모든 것이 풍부했어. 가장 맑은 샘물이 흐르고 끝없는 과일 나무가 늘어서 있었지. 곳곳엔 먹잇감이 널려있고 숲이 동물들 또한 서로 평화롭게 지냈단다. 그곳엔 인간도 살았어. 바로 자연 상태로 서로를 신뢰하며 자유롭게 말이야. 하지만 어느 날 한 명의 인간이 자신들만이 새로운 규칙을 만들기 시작했어. 그는 숲의 가장 큰 나무를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고 다른 사람들도 그를 따라 숲에 면적을 표시하기 시작했지. 사람들은 서서히 물과 음식을 나누는 대신 자기만의 구역을 지키기에 급급했어. 그 결과 불신과 다툼이 생겨났단다. 루디의 저술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결국 그 숲엔 고요함 대신 소용돌이가 자리 잡았어. 인간은 자연이 아니라 자신을 속박하기 시작했지. 너희도 느껴지지 않니? 문명화가 가져다준 것들이 때로는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들을 앗아가 버린다는 것을 말이야. 루디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던 사람들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어요. 마을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가던 그들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더 나아가 서로에 대한 존중과 공동체 의식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루디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어요. 우리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어. 하지만 자연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해. 그게 바로 우리가 진정한 정치적 구조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니까.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더 큰 공동체 의식과 협력을 이끌어내며 루디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간직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 마을은 자연, 상태들이 가르쳐준 평등과 자유, 그리고 선함을 이어가고 있죠. 네 번째 이야기 한 번은 효율적 이타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는 한 청년, 민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수는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면서 피터 싱어의 효율적 이타주의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행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늦은 밤, 민수는 도서관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네 소년단의 자선 바자회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포스터에는 지역 아이들을 위해 기부해주세요. 라는 문구와 함께 행복한 아이들의 사진이 있었고 이웃 사람들은 따뜻한 미소로 기부를 독려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적 호소에 귀 기울이기보다 이 기부가 정말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겠어. 그리하여 민수는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효과적인 자선단체에 관한 리뷰와 데이터를 확인하며 가장 많은 생명을 살리거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분석했습니다. 수많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그는 청각 장애인 아이들에게 청력 보조 기기를 제공하는 단체가 그의 기부로 최대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며칠 뒤 민수는 자신이 연구한 데이터를 이웃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모임에서 커다란 플립 차트를 가져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해봤는데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보다 사실 실질적으로 더 많은 생명을 살릴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하신다면 더 깊이 이해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사람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친숙한 얼굴들이 그에게 그래도 우리의 지역을 돕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요? 라고 대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효율적 이타주의의 핵심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좋아요. 우리 지역도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최대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행복을 나누는 길이 아닐까요? 토론은 계속되었고 점점 더 많은 주민들이 민수의 생각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제안에 동의하기 시작했고 결국 동네에서는 민수가 연구한 가장 효과적인 단체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덕분에 동네에 단합된 노력이 모여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민수는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효율적 이타주의에 관련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게 되었고, 민수는 이론이 실제로 사람들이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윤리적 판단이 감정적 욕구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탐구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에게 무척 값진 것이었죠. 결국 민수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새로운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